1469년 음력 2월의 마지막 날, 서울 내곡동 헐릉 서쪽 산등성이 사비 흙을 파냅니다. 20년 전에 닫힌 석실이었습니다. 두꺼운 돌뚜껑이 드러나고 그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올라옵니다. 조선 제8대 왕 예종의 명령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과 할머니 소원왕후의 관을 꺼내라. 왕실이 이 무덤을 여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리가 나쁘다. 이 자리에 묻힌 뒤로 왕실의 장남이 대대로 죽어나갔으니 자리를 옮겨야 저주가 끊긴다. 세종의 할아버지 때부터 세어도 4세대 연소 장남이 전부 죽었습니다. 석실이 열립니다. 안을 들여다본 관리들이 멈춥니다. 예종실록의 기록입니다. 영릉을 파서 여니 현궁은 물기가 없고 제궁과 보거가 새 것과 같았다. 현궁은 석실, 제궁은 관, 보거는 의복입니다. 20년간 땅속에 있던 관에 물기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관도, 왕과 왕비의 옷도 방금 넣은 것처럼 온전했습니다. 자리가 나빠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자리라면 물이 차 있어야 합니다. 석실이 무너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실은 관을 꺼냅니다. 한강에 배를 띄워 80km 떨어진 여주까지 옮깁니다. 성물은 너무 무거워서 싣지 못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이 관을 연 예종은 8개월 뒤 20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전날까지 정사를 보던 왕이 하루 만에 왜 왕실은 멀쩡한 관을 굳이 꺼냈는가? 그리고 꺼낸 자는 왜 죽었는가? 2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43년, 세종 25년. 세종은 제위 25년 차의 왕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1년 앞둔 해였고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당뇨로 눈이 멀어가고 있었고 종기가 등을 덮었으며 소변을 보는 것조차 힘든 날이 늘고 있었습니다. 세종에게는 하나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아버지 곁에 묻히겠다는 것. 아버지 태종의 무덤 헐릉은 서울 내곡동에 있었습니다. 세종은 5년 전부터 이 자리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세종 20년, 헐릉에 제사를 올리러 갔다가 서쪽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명합니다. 내 수름을 저기에 잡아라. 이 집착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나라가 선일에 단 한 번도 장자가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은 둘째였고 정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다섯째였으며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 자신은 셋째였습니다. 형 양녕대군을 제치고 세자가 됐다는 부담. 그 부담이 세종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세종은 이 변칙을 자기 대에서 끊고 싶었습니다. 장남향, 훗날의 문종에게 반드시 왕위를 넘기겠다는 의지, 그리고 죽어서는 아버지 곁에 눕겠다는 의지, 자리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것은 이때였습니다. 세종은 수릉 자리를 잡기 위해 풍수관들을 불렀습니다. 헐릉 서쪽 산등성이의 산세를 살피게 한 겁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릉의 자리를 정하는 일은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풍수의 기륭이 왕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풍수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이정령은 임방, 북북서 방향이라 했고 다른 풍수관은 간방, 정북 방향이라 했습니다. 어느 쪽이 혈자리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논쟁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서운관 소속의 하급 풍수관이었습니다. 최양선, 직급은 서운부정, 종호품에 불과한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세종실록 25년 2월 2일의 기록입니다. 곤수분 취, 절사손장자, 곤방의 물이 새의 잎처럼 갈라진 형국이니 대가 끊어지고 장남을 잃는다. 종호품 하급 관리가 왕의 묘자리를 두고 대가 끊어진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의정부와 예조가 들끓었습니다. 서운부정 최양선이 수릉의 혈자리가 임방인 것을 간방이라 하고 곤방 물이 새 잎처럼 갈라졌다며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다는 허망한 말을 했습니다. 풍수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처벌하라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세종은 최양선을 의금부에 가둡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의 답변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양선이 어찌 딴 마음이 있었겠느냐. 그 견해가 그러하기 때문에 힘써 말했을 뿐이니 죄줄 수는 없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비록 이정령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을지라도 불가할 것이 없다. 이정령은 당시 고위 관료였습니다. 최양선이 수릉의 좌양을 두고 논쟁하다 대신에 멱살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종오품 풍수관이 고위 관료의 옷깃을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는데 세종은 그것마저 괜찮다고 한 겁니다. 왜 세종은 최양선을 벌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기사에 답이 있습니다. 지리의 논설의 화복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세종도 불안했던 겁니다. 확신이 있었으면 즉시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 가두기만 하고 풀어주고 자리는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세종은 풍수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 곳곳에 세종이 풍수관들의 의견을 구하고 능 자리를 신중하게 고르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양선 본인도 세종에게 오랫동안 총애를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1430년부터 1444년까지 약 14년간 세종에게 풍수 관련 건의를 한 사람이 바로 최양선이었거든요. 총애하던 풍수관이 장남을 잃는다고 경고했는데 세종은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풍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 곁이라는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세종의 모순이었습니다. 풍수를 믿으면서 풍수의 경고를 무시한 왕, 세종 27년, 하연, 김종서 등이 문제없다고 보고합니다. 세종은 이 보고를 받아들여 헐릉 서쪽을 확정합니다. 최양선은 이후 조정에서 밀려납니다. 1444년 세종이 선언합니다. 다시는 저 허망한 술사를 국정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가 숨을 거둡니다. 세종은 즉시 헐릉 서쪽의 능을 조성하도록 명합니다. 석실 2칸을 나란히 만들어 한쪽에 왕후를, 한쪽은 비워두라.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넣어라. 합장릉, 왕과 왕비를 한 봉분 안에 함께 묻는 방식입니다. 조선 왕릉 가운데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세종은 명나라의 장례 방식을 본떠 합장릉을 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됩니다. 인부 1만 5천 명이 동원됩니다. 세종실록 1446년 7월 5일의 기록입니다. 이 공사에서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최양선이 흉지라 한 바로 그 자리에 1만 5천 명을 동원해서 능을 만들었고 100명이 그 공사에서 죽은 겁니다. 풍수관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복지를 얻는 것이 선영 곁에 장사하는 것만 하겠는가. 화복의 설은 근심할 것이 아니다. 복이 있든 없든 아버지 곁이면 된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숨을 거둡니다. 나이 54, 왕의 관이 소원왕후 옆 빈 석실에 놓입니다. 아버지 곁의 자리, 세종이 10년 넘게 지켜낸 자리, 최양선이 장남을 잃는 자리라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2년 뒤부터 장남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숨을 거둡니다. 나이 39, 세종의 장남이었습니다. 세종이 평생 지키려 했던 장자승계가 2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다음 날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24이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고 12살의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세종의 장손이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숙부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선의를 받습니다. 세조가 됩니다. 1457년 윤유월 단종이 영월에서 사사됩니다. 17 세종의 장손이 숙부의 명으로 죽은 겁니다.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소릉이라 불리는 이 능을 세조가 파헤칩니다. 왕후의 지위를 폐하고 관을 꺼내라 명합니다. 실록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덕왕후를 폐서인으로 강등하고 능을 헐었다고. 야사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관을 바다에 버리라 명했으나 관이 조류를 타고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고. 세조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감히 건져 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조가 꿈을 꿉니다. 현덕왕후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죽이겠다. 야사의 기록입니다.
실록에는 세조가 꿈 이후 피부병이 심해졌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1457년 9월 2일 의경세자가 죽습니다. 경복궁 자선당에서 나이 20, 세조의 장남이었습니다. 뚜렷한 병명이 없었습니다. 약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세자의 책봉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단종이 사사된 것은 같은 해 윤유월, 의경세자가 죽은 것은 석 달 뒤였습니다. 조카를 죽인 지 석 달 만에 장남을 잃은 겁니다. 세조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차남 해양대군, 8살이었습니다. 세조는 장남이 죽은 직후 이 아이를 세자로 세웁니다. 훗날의 예종입니다. 예종은 11살에 결혼합니다. 상대는 한명회의 셋째 딸 장수망우였습니다. 12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인성대군. 장수망우는 아이를 낳은 뒤 산후병으로 죽습니다. 16이었거든요. 성인이 되기 전에 출산한 겁니다. 1463년 12월 4일 인성대군이 죽습니다. 풍질이라는 병명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는 나이 세, 만으로는 1살이었습니다. 예종의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죽었고 그 아이도 2년을 넘기지 못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문종, 세종의 장남, 제위 2년 만에 사망. 단종, 문종의 장남, 세종의 장손, 17의 사사, 의경세자, 세조의 장남, 20의 요절, 인성대군, 예종의 장남, 세세 요절, 4세대 연속입니다. 세종이 영릉에 묻힌 뒤 대를 이어 장남이 죽었습니다. 최양선이 세종실록에 남긴 4글자, 절사손장자, 대가 끊어지고 장남을 잃는다. 세조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형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자신에게 내린 벌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 세종이 고집한 자리가 진짜로 흉지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조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영릉을 옮겨야 한다. 1467년 4월 세조 13년 세조가 신숙주와 구치관을 불러 영릉 개장을 의논하게 합니다. 지관 안효례와 최호원에게 영릉의 산영도를 보여주며 묻습니다. 이 자리가 길한가 흉한가? 두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합니다. 길하다 하면 천장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흉하다 하면 세종의 자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말해도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물쭈물하다 끝내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두 사람을 하옥시킵니다. 기륭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 죄, 풍수관이 풍수를 말하지 못해서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나 신숙주와 한명회를 포함한 대신들이 반대하면서 1차 시도는 무산됩니다. 이듬해 세조 14년 세조가 다시 천장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자리에서 논의합니다. 한명회, 서거정, 구치관 등을 불러 영릉의 개장을 다시 의논하게 한 겁니다. 서거정이 막아섭니다. 서거정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천장은 복을 얻으려는 행위인데 왕이 된 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이 말에는 칼날이 있었습니다. 전하가 왕위에 오른 것 자체가 영릉 덕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자리가 흉지라면 전하의 왕위도 흉한 데서 나온 것이 됩니다. 영릉을 옮기면 왕위의 정당성까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세조가 답합니다. 경의 말이 옳다. 다시 능을 옮길 뜻을 내지 않겠다. 두 번째 시도도 막혔습니다. 1차는 직관이 입을 닫아서 실패했고 2차는 신하가 논리로 막아서 실패한 겁니다. 세조는 영릉 앞에서 2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68년 세조의 몸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종기가 온몸에 번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갑니다. 속리산 복천암까지 가서 온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세조는 병상에서 두 사람을 자주 불렀습니다. 아들 예종, 그리고 동생 밀성군. 예종은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고 밀성군은 세조가 가장 신뢰하는 혈육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조 사후 예종이 취한 행동을 보면 대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릉을 옮겨라. 내가 2번 시도해서 2번 막혔다.
내가 해라. 세조의 마지막 당부였을 겁니다. 세조는 자신의 능에 대해서도 유언을 남겼습니다. 석곽을 쓰지 말고 회격으로 하라. 병풍석도 세우지 마라. 신도비도 세우지 마라.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유언 때문에 세종의 영릉은 조선 왕릉 가운데 마지막으로 신도비가 세워진 능이 됩니다. 1468년 9월 7일 세조가 숨을 거둡니다. 장남 의경세자를 잃고 11년, 장손 인성대군을 잃고 5년, 영릉을 옮기지 못한 채 죽은 겁니다. 19살의 예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 청년 왕 앞에는 할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유언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이 자리를 지키려 했고 아버지 세조는 이 자리를 옮기라 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를 따릅니다. 1468년 11월 28일 세조를 광릉에 장사 지냅니다. 천장의 총책임자로는 밀성군이 임명됩니다. 세조가 병상에서 함께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11월 29일 장사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예종은 대신들에게 영릉 천장을 지시합니다. 아버지를 묻은 지 하루 만에 할아버지를 파내라고 명한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천장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대신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한명회가 나섭니다. 임강현으로 옮기자. 현재의 연천 왕직면 일대입니다. 이 자리에는 한명회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왕릉이 들어서면 주변 토지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풍수적 건의의 탈을 쓴 사적 이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종은 한명회의 건의를 무시합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라. 직관들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12월 26일 천장지가 확정됩니다. 여주, 여흥부 치소 북조, 북성산 남양 언덕. 결정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밝습니다. 1469년 1월 예종은 세조의 유지에 따라 새 영릉의 형식을 바꿉니다. 석곽 대신 회격, 병풍석은 세우지 않는다. 세조가 자기 능에 남긴 유언을 세종의 능에도 적용한 겁니다. 1469년 2월 30일 내곡동의 구영릉 위에 삽이 꽂힙니다. 석실의 뚜껑이 열리고 관리들이 안을 들여다봅니다. 물기가 없습니다. 관이 새 것 같습니다. 의복도 온전합니다. 자리가 흉해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흉한 자리라면 땅속에 물이 스며들어 관이 썩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풍수에서 흉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물기가 한 방울도 없고 관도 의복도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흉한 자리에서 꺼낸 관이라면 물이 차 있어야 이야기가 맞습니다. 관이 썩어 있어야 하고 의복이 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옮겨야 했던 것이라는 명분이 서거든요. 실록은 정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없었고 관이 새 것 같았고 의복이 온전했습니다. 자리의 문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관을 내곡동에서 여주까지 옮겨야 합니다. 거리 200리, 약 80km. 제궁은 무거웠고 성물은 더 무거웠습니다. 수레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강에 배를 띄웁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제궁이 배에 실려 강을 따라 여주로 향합니다. 조선의 왕이 배를 타고 서울을 떠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산 왕이 아니라 죽은 왕이었지만 성물은 싣지 못했습니다. 상서, 명등서, 망주서, 신도비 전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종이 명합니다. 구영릉의 석실은 파괴하지 말고 흙으로 덮어 산 모양처럼 복원하라. 성물은 그 자리에 묻어라. 신도비도 묻었습니다. 세조의 유지 때문이었습니다. 여주 천장지에는 이미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 이씨 이인손의 묘. 이인손은 1463년에 세상을 뜬 인물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명망 있는 직관을 불러 이 자리에 묘를 썼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관이 한 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봉분과 비석을 세우지 마라. 드러나면 빼앗긴다. 후손들이 잊었습니다. 봉분을 세웠습니다. 조정에서 여주를 답사하던 직관이 소나기를 피하다 이 봉분을 발견합니다. 천하의 명당이라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예종실록 1469년 3월 6일 이인손의 묘와 이계전의 묘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영릉을 조성했다는 기록입니다. 남의 묘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1469년 3월 6일 세종과 소원왕후의 관이 여주 북성산 남양 언덕의 새 석실에 놓입니다. 천장이 완료됩니다. 여주의 지형은 풍수가들이 말하는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산 북성산이 뒤를 바치고 앵봉이 솟아있으며 남한강이 능역을 감싸돕니다. 청룡과 백호가 능역을 에워싸는 형구, 회룡고조형, 비봉포란형이라 불리는 지세였습니다. 영릉을 여주로 옮긴 뒤 조선이 100년 더 연장되었다. 이 말이 여주 일대에 전해집니다. 실제로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까지 약 100년간 왕조는 비교적 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남이 연속으로 죽는 일도 멈춥니다. 자리를 옮기면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죽습니다. 나이 20, 재위 1년 2개월, 천장을 완료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족질, 발의 종기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종기는 드문 병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도, 문종도, 세조도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종기로 죽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죽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예종실록은 11월 18일부터 정사를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같은 실록 안에 다른 기록이 있거든요. 21일 도승지 권감에게 음식을 하사합니다. 22일 남편을 죽인 정금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24일 경기도 양주의 미국 문제를 논합니다. 25일 예조의 누각 업무를 처리합니다. 27일 여진종 마금파로 관련 사안을 다룹니다. 27일까지 일했습니다. 28일에 죽었습니다. 정사를 보지 못한 것이 18일부터라면 21일부터 27일까지의 기록은 무엇인가? 실록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도입부에서 예고한 그 결말입니다. 자리를 연 왕이 자리를 옮긴 뒤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예종이 죽은 날 정의왕후의 명으로 13살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요절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입니다. 성종의 장인은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예종의 첫 부인 장수망후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성종의 부인 공예왕후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두 딸을 왕비로 만든 사나이, 예종이 즉위 후 공신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남이 장군을 처형하고 구 공신과 신 공신을 견제하며 왕권을 세우려 했습니다. 한명회의 입장에서 보면 예종이 살아서 공신들을 압박하는 것보다 13살 사위가 왕이 되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독살이었다는 설이 전해지지만 실록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옮긴 뒤 장남이 연속으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의 저주가 끝난 것인지 자리를 건드린 마지막 사람이 대신 받은 것인지 실록은 답하지 않습니다. 387년이 흐릅니다. 1856년 철종 7년 순조의 능을 옮겨야 할 자리를 찾던 관리들이 내곡동 헐릉 서쪽에 도착합니다. 예종이 흙으로 덮어 산처럼 복원하라 했던 바로 그 자리. 387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땅을 팝니다. 세종의 석실이 나옵니다. 이조 참판 이원이 본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마 필기의 기록입니다. 곽 안에는 왼쪽에 청룡, 오른쪽에 백호, 남쪽에 주자, 북쪽에 현무가 그려져 있었는데 화법이 신동하고 채색이 새 것과 같았다. 400년 된 사신도 벽화가 어제 그린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1469년에 예종이 열었을 때도 관과 의복이 새 것 같았고 1856년에 다시 열었을 때도 벽화가 새 것 같았습니다. 자리는 40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관들은 예종 시절의 부정적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명당이며 과거에 부르는 능의 좌향이 잘못된 탓이지 땅 자체의 기운은 훌륭하다. 그래서 순조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세종의 관이 떠난 지 387년 만에 다른 왕이 같은 자리에 누운 겁니다. 일릉 조성 과정에서 예종이 땅에 묻으라 했던 성물들이 발견됩니다.
상서, 문석인, 무석인, 장명 등 387년 동안 묻혀있던 세종의 성물들은 순조의 일릉 성물로 재활용됩니다. 세종의 능을 장식했던 돌이 순조의 능을 장식하게 된 겁니다.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는 22에 죽습니다.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은 후사 없이 23세 죽습니다. 순조의 직계 혈통은 끊어집니다. 절사손장자. 1443년에 최양선이 올린 네 글자가 400년 뒤에도 같은 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벽화도 그대로였습니다. 성물은 주인만 바꿔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 위에 누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